페이지 수만 단순하게 적지 않고 자기 수양, 그러니까 수양의 문제 몇 쪽에서 몇 쪽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제를 붙여서 보내드리죠. 후반부는 알키비아데스에서 자기 배려의 자기 인식으로의 한정, 플라톤 저서에서 두 격언의 각주, 눈의 은유, 시각의 원리와 신성의 요소, 대화의 결론, 정의의 배려, 알키비아데스의 진본성 문제와 플라톤주의와의 화해, 알키비아데스의 자기 배려와 청년의 정치행, 교육, 연애 순서와의 관계, 플라톤주의에서 자기 배려의 운명에 대한 알키비아데스의 얘기함, 플라톤주의의 역사. 여기 뭐 보면 이론까지 다 적어놨는데 강의실이 꽉 차가지고 사람 그 밑에 보시면 꼴리도 프랑스는 청중에게 이게 300명 들어가는 강의실. 강의하던 주 강의실 외에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 우리 육성이 전달되는 두 번째 강의실을 운영했다. 자리가 없어서 늦게 온 사람들은 옆 강의실에서 목소리만 거의 이 정도면 스타죠. 자, 103페이지를 보세요. 두 번째 줄. 이 가운데 몇 가지 특성들은 후에 재발견되며 자기 배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키비아데스의 후반부가 다루었던 첫 번째 문제는 배려해야 할 자기는 무엇인가 다뤘죠. 후반부의 두 번째 문제는 이 배려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자기, 두 번째는 배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할 대상이 영혼이 크레스타이 크레시스에 입각해 포착하는 경우에서처럼 미묘하고 영호 의심스러운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배려는 무엇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알키비아데스에서 세 번째로 그노티 세 아우톤 그 자신을 알라라는 별도의 격언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즉 문제는 배려해야 할 이 자기, 해 아우톤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참조하는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의 세 번째 언급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소피페드 수아가 무엇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지 자문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현란하고 완벽하게 등장합니다. 즉 자기 배려는 자기 인식에 있어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자기 인식의 목적이 자기 배려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지금은 자기 배려의 목적이 자기 인식이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자기 배려가 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식해갖고 자기 인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확히 알수록 자기를 잘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잘 살고 타인도 잘 돌보거나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의 두 날개로 나누는데 자기 배려가 결국은 조금 더 궁극 목적.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자기 정확한 올바른 자기 인식 없이 제대로 자기 배려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려 없는 자기 인식은 공허하고 자기 인식 없는 자기 배려는 맹목이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데카르트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자기 배려를 없애버리고 배제해버리고 자기 인식만 남겼는데 자기 인식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뭐 모든 문제까지는 아니고. 근데 일부분의 책임은 데카르트의 양적 사고방식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무지하게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는 데카르트가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데카르트 이전의 모든 시스템은 질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존재 구조가 있고 그 존재의 위계가 있어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나의
에고와 너의 에고의 차이를 질적으로 보지 않고 양적으로 보니까 차이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소설에 보면 중국인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우월이거나 열등이거나 하여튼 질적 차이가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나 통치론에 보면은 로크가 데크레스보다 조금 나중인데 그 관용에 관한 편지는 진짜 훌륭한 책인데, 그 관용에 관한 편지에 보면 하느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느님이 심판해 주시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과 진리에 따라서. 그 자기 양심과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거를 가로지르는 메타적인 층위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로크가. 사실은 제가 볼 때 로크가 17세기의 마르크스이자 니체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정당화한 거죠. 왜냐하면 홉스가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인간들 사이의 계약으로 바꿨는데 인간들 사이의 계약으로 바꾸고 나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은 변화 불가능한데 인간들 사이의 계약은 변화 가능하니까 왕을 뽑은 이유는 생명, 자유, 재산. 이 세 가지를 뒷기라고 주는데 왕이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때 걔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홉스는 누군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왕이 좀 잘못했더라도 왕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 로크가 왕이 계약을 어겼는데 왜 백성만 계속 계약을 지키라고 하냐.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맹자 사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폭군을 쫓아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얘기는 들어도 왕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못 들었네? 그게 역성혁명론이잖아. 그러니까 홉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무한순환에 빠져서 난리가 난다. 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는 왕이 결정하도록 하죠. 근데 왕이 틀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을 때 왕이 맞아서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가 결정하도록 해놓지 않으면 결국 다 자기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왕이 맞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왕이라고 해두면 편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게임의 규칙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바꾸잖아요. 섭리니까 그쪽 동네에서. 근데 인간과 결국 왕도 인간이니까 인간과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으니 왕이 결정할 수밖에 없지. 근데 로크가 아니 왕이 잘못했는데도 백성은 계속 왕을 지켜야 됐나? 왕의 말을 듣기로 한 목적이 전쟁을 방지하고 무질서를 방지하고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달라는 건데 걔가 그걸 침해할 때 홉스는 계속 왕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었으면 이게 말이 안 돼. 하나님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보여도 이게 결국은 어떤 섭리가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는데 왕은 인간이니까 섭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에 와서야 서양 철학은 맹자의 혁명론에 도달한 거예요. 실제 중국이나 조선이 그렇게 혁명이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나 파르메이데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홉스의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홉스 전까지는
전부 이게 자연법칙으로 돼 있고 섭리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은 루터가 귀족들한테 농민들을 죽여라라고 할 때 농민들 편서서 싸우다가 화형당해서 죽죠? 화형당하는 것 같은데? 그 농민들 편에서 싸우다 죽잖아. 그때 왜 그렇게 되냐면 루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섭리인데 농민들이 섭리를 어겼기 때문에 하느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그 농민들 편에 서서 전쟁을 한다는 건 하느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예 정당화가 안 돼. 근데 홉스가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을 인간과 인간, 왕과 백성의 계약으로 바꿔놓으니까 시민들의 계약으로 바꿔놓으니까 로크가 왕도 인간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계약을 어겼는데 계속 지켜야 되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크가 되게 중요한 사람 같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홉스예요. 홉스가 게임의 규칙을 섭리에서 계약으로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계약으로 바꿔놓지 않았으면 로크가 그걸 왜 지켜야 되란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 근데 로크가 이렇게 됐을 때 관용론에서 아까 데카르트가 중국인을 얘기했는데 홉스는 홉스는 진짜 위대한 사람인 게 자기가 샤프스베리 경의 그 스승 그 원래 의사로 들어갔다 가정교사가 됐다가 정치 고문이 돼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쫓겨갔을 때 그러니까 권력을 잃었을 때 관용론을 썼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샤프스베리가 귀국해갖고 샤프스베리 백작 그 사람이 그 정치 그 권력을 실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샤프스베리의 잠은 어렸을 때 가정교사였고 아버지가 태용했는데 아들이 커서 그렇게 된 거죠. 해서 엄청난 영향을 가졌는데도 관용론의 사상을 계속 주장했어요. 자기가 약자일 때 관용에 대해서 말하는 쉬워요. 근데 자기가 강자가 됐을 때도 관용론의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홉스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관용론에서 그러니까 그건 쫓겨갔을 때 네덜란드에서 쓴 건데 그 책의 내용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교도 성공회니까 카톨릭, 이슬람까지도 자신들의 신앙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써요. 그건 그 당시에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 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성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하여튼 알 수 없지만 정확히 한 말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을 따르지 않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네가 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를 보거든 그 집 앞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내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집을 심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예수가 그렇게 직접 말했단 말이야. 성서에 보면 기록돼 있다. 근데 거기서부터 관용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관용론은 저도 좋아하고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도대체 관용론을 어떻게 정당화를 하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필책을 읽어보면 하느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관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고 모든 신학자와 모든 정치인과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하느님의 뜻인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줄 건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 모르는. 그러니까 관용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종업론의 전통에서 러셀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의 두 날개로 나는데 데카르트가
인식만 남기고 배려를 날려서 지금 이런 문화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식의 말은 안 하는데 읽다 보면 그런 뉘앙스로밖에 안 읽혀요. 이 구조가 니체의 1872년의 첫 번째 책 비극의 탄생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1872년의 비극의 탄생의 구조와 주체 해석학의 구조와 1961년에 출간된 푸코의 첫 번째 책 광기 역사의 논의 구조가 똑같아요. 처음에 자연스러웠는데 처음에 뭔가 괜찮았는데 자연스럽단 말이죠. 처음에 뭔가 괜찮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다 망치겠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완전히 죽진 않았어. 그 맥이 면면이 저변에 흐르고 있어. 그래서 이걸 오늘의 방식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면 더 괜찮은 세상이 돼. 그러니까 니체는 호메로스의 세계가 좋았는데 플라톤이 철학, 이론적 인식으로 이걸 한정해버려서 다 망쳤고 그리스도교가 플라톤주의의 대중화된 버전으로서 사필귀정의 이론을 더 확장시켰는데 제가 볼 때 사필귀정은 인간의 소망이 투사된 거짓말. 그래서 불행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이기는 맛이 아니라 지는 맛. 불행도 받아들이는 맛. 이런 식으로 세계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도, 그러니까 후코도 1961년에 광기 역사에서 잘 나갔는데 지금 이 주체 해석학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광기 역사의 연속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서양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의 두 날개의 균형점을 찾는 식으로 중세 르네상스까지 잘 이루어졌는데 르네상스 이후 특히 데카르트가 이걸 이성적 인식, 자기 인식만 남기고 자기 배려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이성의 지배를 광기의 복권, 사실은 이성의 지배에 대한 광기의 복권이라기보다 이성과 비이성, 이성과 광기의 이분법 자체의 실체론적 사고방식을 파괴하는 거죠. 핵심은 플라톤의 현대 버전이 제 플라톤이 이분법이에요. 후코의 데카르트가 이분법인데 둘 다 이분법적 실체론. 그래서 이분법적 실체론에서 밑에 있던 걸 위로 올리고 위에 걸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분법이 해결되냐? 이분법이 유지. 그래서 니체가 이분법을 뒤집는 이분법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또 다른 플라톤주의, 데카르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플라톤의 이분법이 세계를 보는 무한한 방법 중에 단 한 개. 데카르트의 합리성, 이런 이론 이성이 수학적 이성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무한계의 관념 중에 단 한 개, 무한분의 1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니체주의는 플라톤주의를 부정하지 않아. 무한분의 1로 인정해. 근데 플라톤주의는 1대1의 사상이기 때문에 무한분의 1이 되는 순간 플라톤주의의 보편성이 파괴됩니다. 데카르트주의도 인간 이성과 세계의 메카니컬, 기계론적 1대1에 있는 그대로의 재현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한분의 1이 되면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은 가능한 무한계 해석 중에 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플라톤주의를 인정하고 n분의 1 혹은 무한분의 1로 놓듯이 또도 데카르트 이론을 무한분의 1, n분의 1로 인정해줘. 근데 둘 다 보편성이 파괴되는 거죠. 결론. 보편성이 서양 문화의 그냥 특성이. 보편성은 보편적이죠. 플라톤 데카르트주의의 특성. 그냥 서양 문화는 보편성이 특성이고 보편성이 진짜 보편성이라고 믿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의 자기 정당화
구조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서양 이성은 훌륭한데 보편적이지 않아. 그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만 보편적. 특정 시스템이 주어지면 그 안에는 정답이 있어. 근데 시스템들 사이에 메타 시스템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믿음, 작업 가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진리란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도록 조건화된 가설, 허구, 픽션. 그래서 후쿠오가 그런 말을 하는 나는 평생 오직 허구들만을 써왔을 뿐이다. J'écrivais que des fictions. I have only written on the fictions.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그 가설의 체계가 화폐고 화폐라는 게 보편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권위, 세계은행의 권위, 미국의 지축통화 이런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없으면 이 환율 체계나 모든 시스템이 흔들려요.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말 자체가 유니버설리티의 금융 버전, 경제 버전. 그래서 막스나 기호학자나 알티세르나 이런 사람들이 화폐나 기호나 교환에 대한 글을 쓴 거죠. 그리고 그게 소시르나 이제 막스는 1883년에 죽었으니까 소시르 일반언학 강의는 1916년에 나왔으니까 프로이트의 책들은 1900년 이후에 나오니까 그 소시르, 야콥슨, 레비스토스, 락강 그런 제자들이 들레즈나 후코나 데리다나 앞에 빼먹었는데 레비나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론이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 보편성은 보편적이지 않고 보편성은 서양 문화의 특수성에 불과하다. 제가 이거를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서양 유럽적 보편성의 보편성. 그러니까 유럽적 보편성이 보편성 자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지가 의문이죠. 그러니까 보편성이란 단어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부의명사. 왜냐하면 보편성이란 단어의 매핑을 해야 된다. 시간적으로, 지리적. 그게 후쿠오의 계보학이죠. 이 세상 모든 것에 지도와 달력을 부여합니다. 지도와 달력이 없는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은 지도와 달력 속에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보편성의 관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한국적 보편성의 관념은 탄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유럽의 특수한 문화인류학적 코드 작용이 발생시킨 특정 진리 체계입니다. 중요한 건 특정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진리라고 조건화시킨 진리 생산 시스템. 그게 사유체계고 그걸 사유체계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후쿠는 자기가 비서양을 다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양만 다루는데 우리는 사유체계의 문화 정치학, 지오폴리틱스 같은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만 갖고 얘기하는데 광기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후쿠가 많이 개명한 철학자긴 하지만 후쿠가 과연 오리엔탈리스트 아닐까? 저는 후쿠나 들레즈나 다 오리엔탈리스트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오리엔탈리스트 담론은 무지하게 복잡하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오리엔탈리즘을 낸 이후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있고 복잡한 논의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적어도 마르크스나 니체나 특히 1904, 5년에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이후에는 89년에 논문이 나오고 94년에 맞죠? 그 문명의 충돌 그 담론이
서구적 보편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남성들이 남성적 보편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그게 인간적 보편성인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지방대학인데 서울대학은 지방대학이 아닌 거죠. 유럽은 로컬 문명인데 자기네만은 로컬 문명이 아닌 거죠. 서울말이 서울 사투리인데 서울말은 표준말이고 서울 이외의 모든 말은 사투리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지금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는 민족의 스승이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이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라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알고 나면 계보학적으로 지도와 달력에 매핑을 하면 그게 1960년대에 정해졌잖아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그걸 알고 나면 5월 15일을 과연 계속 스승의 날로 해야 되는지. 저는 세종대왕을 너무 존경하고 세종대왕은 사실상 담론 효과의 측면에서 한민족을 그냥 발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도, 천상열차 분해주, 세계관, 우주, 한글 이런 거 전부 다 서양에서 해시계 이거 다 중국 서양입니다. 중국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땅의 관점으로 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한글이라는 걸 창제할 때 저는 한민족이 거의 탄생한 게 아닌가. 그것도 결국 픽션이고 생물학적 한국인이라는 게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주체 해석학 책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을까? 어느 나라 말로 인쇄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은 세종대왕 때도 보통 사람들 한국말로 말했죠. 15세기 버전으로 했겠죠. 신숙주나 성산문이나 세종대왕이나 다 이 말에 우리가 못 알아듣을 텐데 아마 한국말을 하긴 했겠죠. 한국말이라고 부르는 어떤 말, 조선말. 근데 표기는 이두나 향찰이나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 한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독일말로 하면서 적을 때는 라틴어로 적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은 진짜 스케일이 달라서 아예 그 문자 표기 체계를 발명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그 문명 캐치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상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킹 세종대왕 상이거든요. 그 저는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터린 왕이 세종대왕이었다고 생각하고 딱 한 번 실현됐는데 그게 세종대왕이었다고 생각하고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지금 뭐 하나 많아 가정이지만 일단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나라 말로 적혔을지 푸코는 불어로 쓰고 말했고 이 책은 나왔을 테니까 중국말로 번역됐을까 중국말을 그러니까 한자로 표기됐을까 일본말로 표기됐을까 러시아어로 했을까 영어로 했을까 터키처럼 새로운 알파벳 시스템을 따서 만들었을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저는 한글날만이 아니라 한글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은 정말 너무 정말 놀라운 사람. 왜냐면 제가 국부를 전공해서 권력지식의 대표적인 게 한글인데 권력자들은 피지배자들한테 지식을 안 주려고 안 가르쳐 준다. 근데 백성이 한국말이 중국이라고 해도 중국이 도대체 뭔지 아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으니까 가운데 나라라는 건데 그쪽 지방하고 달라가지고 말하고자 할 바, 내려고자 할 바 있어도 그걸 펼 수가 없으니 내가 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발명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놀라운 건 제가 논문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진짜 놀라운 건 왜 한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글을 쓰다가 한글로 갑자기 썼냐는 거. 그걸 연구를 해봐요. 언제부터 우리가 한글을 썼을까? 본문이나 이런 식으로나 가사나 이런 데는 좀 있어. 근데 그게 정확히 1894년에 고종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때까지 한문으로만 돼 있던 모든 공문서를 두 개를 작성하라고 해요. 한 개로만 돼 있었는데 한문으로 하나 작성하고 지금 보면 이제 북한문 혼용태 그 두 개로 같이 작성하라고 할 때 된 건데 실제로 최초로 한글을 지식인이 지식 활동 그러니까 순위 가사 중에 몇 개를 한글로 작성하긴 하는데 뭐 동영대전 같은 건 한문으로 쓰지 뭐. 근데 지식인이 이율곡이나 이태계가 한글로 뭘 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고 철학책은 한글로 된 게 없어. 지식인 중에 조선 사람이 한글로 최초로 쓴 게 박영효가 1800 그게 몇 년이더라. 그 제 논문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 경흥의습에 가서 공부하고 수자 기치한테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한국민족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독립시켜서 일본이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 걸로도 보이는데 한국은 중국에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을 써야 된다. 그런 의식을 박용을 가져서 일기를 한글로 쓴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서부터. 그리고 사유활동을 한글로 지금 보면 국한문 혼용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국한문 혼용체가 일본말의 히라카나, 카타카나, 히라카나처럼 한문을 노출시켜서 쓰고 거기 조사나 이런 걸 일본말로 쓰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한국어처럼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언어인데 어원학 사전이 없잖아요. 주문은 여기서 왜냐하면 현대 한국어의 뭐 눌러야 돼요? 83%의 한모밀 한자어가 국수 하나만 주세요. 일본에서 만든 단어이기 예, 때문에 예. 국학자들은 이거 다 알죠. 그 제가 국악회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학교 토론할 때. 이거 왜 어학사전은 한국어 왜 안 나오나요? 그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서 국악자들은 다 알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친일파처럼 보이는 그게 있어갖고 이렇게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 어원학 사전이 나와요. 그 제가 혼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두드려서 그 월인 청강지곡이나 두시언에는 이런 거 보면 지금 쓰는 단어들이 거기에 몇 개 나와요. 근데 일제시대 19세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 거의 대부분 그 옛날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동학경전이 수운하고 해월은 그냥 한자들만 썼는데 손병희는 일본 한자를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거기서 인식론적 단절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어를 공부하면. 왜냐하면 이게 국어의 고고학이나 지식계보학적 지층이나 이런 관념이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산림경제 같은 책이 산림경제학 책처럼 읽히는데 그게 읽어보면 끝이 아니잖아요. 최한기가 경험이란 단어를 쓰는데 일본말 엠피리시즘을 번역한 익스피리언스를 번역한 경험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책은 일본말이 발명되기 전에 100년, 200년 전에 100년까지는 안 가고 최한기 한 50년 전에 만든 말인데 거기 나오는 경제나 경험이란 단어는 심지어 그 박종원 교수 같은 훌륭한 철학자로서 그 책도 보면 그런 그 문자의 동일성으로 의미론적 동일성까지 일치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민속학이 일본 말인데 그 민속이란 말을 삼국사기에서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지식 고고학적 지층을 엄밀히 구분해서 그 각각의 지층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시는데 패러다임하고 에피스테미의 차이가 뭐냐 지금 들으면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맞고요.
패러다임 이론은 교과서의 학습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어떤 해석에 속하는지 알아. 근데 에피스테메는 의식적 상수, 구조적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몰라.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1962년에 출간됐는데 70 그 포스트 페이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가 역사 상대주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철학자들이 막 뭐 당연하고 바람직한 건데 학자들이 막 비판을 하고 그런 과학적 진보라는 건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차이만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보가 있다. 나는 역사 상대주의로 말한 적이 없다. 는 포스트 페이스를 붙이죠. 그 67년인가? 정확치 않아. 67년 맞는 것 같은데. 포스트 페이스 후기를 붙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왜냐하면 뉴턴 물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던 예외, 아노말리를 아인슈타인 역학은 하나의 펑션, 함수로서 내부에 위치시키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일부분으로 두고 뉴턴 물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도 해결하기 때문에 과학적 진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후코는 과학적 진보가 없다.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결여돼. 따라서 후코는 완전 상대주의로 가는데 상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절대주의의 상대어라는 플라토적 이분법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이분법 자체를 후코가 파괴하고 있는데 후코가 절대주의 혹은 보편주의가 아닌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건 뭔가 논점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겠지만 아나키즘적 과학관이라고 불러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슨 파이어벤트 같은 이론을 펼치는 건 아니니까. 파이어벤트에 anything goes outline of an anarchic theory of scientific knowledge인가? 과학적 지식의 아나키스트적 측면에 관한 개요라는 책을 파울 파이어벤트가 썼잖아.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의 규칙은 무엇일까를 탐구를 해보니 파울 파이어벤트 과학적 발견의 규칙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어라는 규칙대로 하면 과학적 발견이 안 이루어진다. 과학적 발견은 기존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 그 시스템의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고 실험을 펼칠 때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봐야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anything goes. 마음대로 하세요. 과학적 발견의 법칙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스틱 theory of scientific knowledg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파울 파이어벤트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했는데 후코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담론의 공간이 비담론의 공간이 이 시스템의 공간이 그 시스템의 내부를 가로지르면서 철학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꼭 아무렇게나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담론과 비담론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레즈가 계열 얘기하는 건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앞에 주사위 때문에 다음 주사위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을 갔어야 수강 신청을 뭘 할 건지 수강 신청을 할 때 뭘 드랍트 건지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거지 대학을 안 갔는데 수강 신청을 뭘 할까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갔으면 군대를 가서 뭐 어디 군대 생활 잘하고 남자치고 대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요령만 띄울 수도 있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주사위 때문에 다음 주사위가 앞에 주사위가 다음 주사위의 조건을 결정하고 우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사위의 시스템 내에서 새 주사위를 던질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을 들레즈는 계열이라는 말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계열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딜레즈처럼 존재론을 말하게 되고, 상대적을 강조하면 후코처럼 완전 아나키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아나키스트는 파울 파이어벤트 같은 애니팅 고우즈라고 해야 되는데, 후코하고 파이어벤트하고 비교하면 파이어벤트가 더 아나키스트죠. 후코는 담론의 공간, 비담론의 공간, 시스템 자체는 인정하니까. 남았는데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104페이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저의 어떤 혼자만의 생각도 있지만, 이게 후코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이는 논문 혹은 세계적인 석학들, 위대한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들이 논의를 할 때 이런 맥락에서 후코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들어두시고 논문을 읽으시면 지금 논점이 이거고, 거기서 후코가 타지하는 철학적 스탠스 같은 건 이런 거고, 반대자들은 어떤 논점을 어떤 측면에서 비판하는 거고, 이런 걸 상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죠. 104페이지에 한 10제죠. 즉 자기인식과 단순히 동일시될 수 없는 많은 자기배려 방식들이 존재했습니다. 자기배려와 관련된 플라톤 사회의 모든 운동은 사실상 선재하는 오래된 수많은 실천들을 포섭하고 재통합해 그것을 질서화하고 그노티세아우토넷이라는 대원리에 종속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자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3줄 지나서 따라서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모든 기술들의 통체적 재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모든 학자, 모든 철학자,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관심에 따라서 세계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격이라고 말할 때 이는 분명히 은유적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너 자신을 알라가 자기인식과 자기배려 간의 긴 역사적 범위를 가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꼭 근대 철학. 웃기지 않더라도 좀 희화하기 위해 데카르트적 속란이라고 내가 명명한 바에서 부탁하려고 했던 이유들 때문에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부터 근대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자기 인식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자기 배려의 문제를 망각하고 어둠에 방치하며 소외시켜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강의를 통해 나는 오랫동안 자기 인식에 보여된 특권과 관련하여 자기 배려를 재출현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하이데거의 책을 보는 것 같죠? 탈은폐, 탈망. 그래서 내가 니체를 53, 4년경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잘 안 와닿는데, 하이데거 공부를 하고 니체를 읽으니 니체가 완전히 새롭게 읽히고 니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잘 알고, 학자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철학자와 잘 알고 있지만 논문을 쓰지는 않는 철학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논문을 쓴 철학자는 니체고, 잘 알고 있지만 논문을 쓰지 않은 철학자는 하이데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역사적 비판적 존재로 이런 말을 하고 지금도 되살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하이데커적인 탈인패 운동의 후코 버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배려를 다시 출현시키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중요성이 없다고, 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에는 좋은 예가 있는데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의 탁정입니다. 아까 제가 자기 인식과 자기 배려라는 분할계로 난다, 이런 표현을 드렸죠. 그게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는데 데카르트가 놀랍게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후코가 볼 때 이거 다시 엮어서 이 착종된 건강 같은 말씀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후쿠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와 후쿠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논문에서 학위 논문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체는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정치병원이고 미친놈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미쳤다, 정신병자, 정신병원 이런 말을 아주 부담 없이 써요. 니체는 옛날 사람. 근데 후쿠는 이런 말을 해요. 한 철학자가 그런 사상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건강하니, 병적이니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 철학을 지칭할 때 그 철학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다른 게 틀렸다를 넘어서 미쳤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그게 결국 내가 맞고 나는 숲을 보고 너는 틀렸고 너는 나의 교정과 계몽의 대상이고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원래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니체가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죠. 근데 후쿠가 그걸 교정한 거예요. 여기 왜냐면 니체는 오늘날 읽으면 불편한 지점이 만두 너무 하나만. 많거든요. 여성에 대한 예? 관념이 뭐? 너무 예? 어이도 없어가지고 불쾌하기 통만두 짝이 안에는 뭐가 없고요. 있어요? 그 아, 철학은 박수지에서 비판하듯이 제국주의토라고 그 영남대 박헌규 교수님이 그 반민주적인 너무나 반민주적인 이런 책 썼는데 그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니체는 진짜 확실한 반민주주의. 니체의 목표는 자기가 명확하게 말해요. 어리석은 대중들로부터 소수의 천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게 사실 일정 부분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그 거리의 파토스가 인간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카르트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은 게 인간을 질적으로 절대 보지 않고 수학적으로 수량적으로 여기 1cm와 저기 1cm, 여기 1kg와 저기 1kg, 나의 이성과 너의 이성 사이에 질적 차이가 전혀 없는 거로 가정했기 때문에 왕의 에고와 나의 에고, 코기토가 완벽하게 대등해. 그러니까 1637년에 데카르트가 방법 소설을 써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왕정은 무너진 거예요. 실제 같은 나라에서 1789년 한 150년 후에 실제 왕정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인간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없으니까. 그 인간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없을 때 그 나들 사이의 시민사회적 연대를 도덕성에 입각해서 구축하는 게 칸트죠.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가 완벽하게 똑같은 시대죠. 1780년. 그리고 그게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게 벤담이 1789년, 1791년에 파놉티콘을 쓴 시대. 사드가 자기 책들을 쓴 시대. 비샤가 임상해부학, 임상병리학을 발명한 시대. 그런 식으로 전부 이 근대 시대, 1775년에서 1825년 사이에 오늘 우리가 현대, 그러니까 뭐가 말하는 현대는 자기가 살던 1970년대인데 현대의 모든 기본 규칙들이 세팅됐기 때문에 그 세팅됐던 그 50년을 잘 연구해야 현대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다가 후쿠가 갑자기 76년에 성역사 1권까지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고대 그리스 막 그리스도교 이런 걸 연구하니까 얘가 이제 반동적 도덕주의로 회귀했구나 하고 엄청 공격을 받은 거죠. 아주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해에 기초했거나 혹은 이해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죠.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부르주아 철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마르크스주의는 윤리학이 따로 없고 부르주아 사회의 타도에 도움이 되면 선임, 프롤레타리아 사회의 도래에 도움이 되면 선임인데 후쿠오가 프롤레타리아 철학 혹은 마르크스주의 자체 안티테제를 정립하니 후코는 반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후코는 끝까지 공산주의의 반공 노선을 걸어요. 그래서 좌파들하고는 연대하고 아나키스트 좌파가 되는데 아나키스트 좌파하고 마르크스주의 좌파, 흑과 적이 더 원수거든요. 마르크스주의자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는 자본주의자들이 아니라 아나키스트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에피스테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공유하니까 아예 상관없는 무신론자나 자본주의자들보다 아나키스트들이 더 적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아나키스트는 뼈도 못 추리잖아요. 소련에서. 자, 예. 그래서 탁종, 그게 그 페이지 105페이지 중간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노티 세아우톤, 자기인식과 에피멜레이의 핵아우트, 자기배려의 상호 호출, 역동적 탁. 이 역동적 탁종과 상호 호출이 플라톤의 특징.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인식, 자기배려의 동시적 대가. 다음 줄. 이 착종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사유와 역사에서 재발견.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데카르트 때문에 망치게 됩니다. 한참 나중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를 읽고 오늘은 하도록 하죠. 113페이지를 보세요. 8분 남았는데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죠. 113페이지 시작하는 단어가 끝으로 앞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했으므로 다시 재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배려는 남성의 연애술에 관련됩니다. 불편하지만 이때는 여성은 2등 시민이기 때문에 폴리스의 시민 자격이 없죠. 플라톤에게 이 관계는 차츰차츰 분리되어 남성의 연애술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자기 테크닉, 자기 수련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플라톤은 분명히 어렸을 때 어떤 스승님의 청년 애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 책에 보면 점점 그걸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 동성 멘토 멘티 시스템의 파괴에 가장 기여한 첫 번째 인물이 정말 플라톤인 것 같아요. 그 책 읽어보면 그 전 사람들한테 거의 안 나오고 플라톤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으면 점점 부정적인 묘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토닉 러브는 육체에 대한 사랑에서 관념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뛰는 상승하는 그 운동이잖아요. 그 상현 심포지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초기의 단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나쁘게 그리질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개인이 둘셋씩 있는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알키비아데스도 분명 그런 맥락이. 근데 뒤로 가면 그런 관습적 찬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벌써 수백 년 내려온 걸 테니까.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좀 비판적으로 확실히 묘사를 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페르스의 풍자시를 읽어보면 스승 코르누투스는 페르스의 연인으로 등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프로와 프론토 간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들은 연인으로 등장합니다. 페르스에게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테마들, 연애술과의 관계, 교육과의 관계, 정치와의 관계는 자기별의 역사를 구성하는 일련의 변화들과 함께 현존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문제 제기를 통해 자기별의 긴 역사를 알고 있고 동시에 이 문제에 수반된 플라톤주의적이거나 친플라톤주의적 해결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알키비아데스는 보편적 자기배려의 역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플라톤적인 자기배려 형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배려가 그 형식과 완전을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절대적으로 지구한 형식인 자기 인식에서 찾고 있다는 거지. 플라톤주의적,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배려를 특징 짓습니다. 둘째로 자기 배려의 주요하고도 지구한 형식인 자기 인식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적 경향의 특징일 것입니다. 다 그렇게 묘사를 하죠. 끝으로 진실의 접근이, 진실 접근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신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적 자기 배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인식, 신성의 인식, 자기 안의 신성의 재확인. 바로 이것이 신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피타고라스주의와 뒤오는 신플라톤주의 운동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상호 간섭에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주의, 스토아주의, 피타고라스주의의 자기 배려 형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견되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발견돼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윤리, 에티카의 정의가 자기 품성의 도야인데 자기 품성의 도야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정의하냐?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여기 이러저러한 사람들한테 있다가 없어졌다가 데카르트가 완전히 없앴다가 니체를 따라서 후코가 되살리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데거의 기획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은폐됐던 걸 찾아내는 거죠. 이거 진짜 아쉬운 일이에요. 후코 정도면 78년에 일본에 와서 살려고 할 때 일본에 와서 살았으면 서양이라는 한계의 바깥을 보게 됐을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죽기 직전에 서양 사상의 원리를 하이데거적으로 돌아가서 재구성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서양 세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양으로 돌아가죠. 니체와 하이데거. 그래서 이거는 비서양인으로서 푸코가 결국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는 조금 과하긴 하고 서양 철학의 서양적 합리성의 한계와 조건을 탐구한다고 말했는데 서양적 합리성의 한계와 조건의 바깥을 사유하지 못했구나. 그게 후코의 랭팡스, 사유할 수 없음. 후코의 사유의 한계이자 조건이었구나.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플라톤주의와 친플라톤주의 형식들에서처럼 이런 요소들이 분포하거나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입각해 고대 사상에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17세기까지 데카르트, 유럽 사상에서 중요한 플라톤주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플라톤주의는 신성을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행위인 자기 인식에 의해서만 인식과 진실 접근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성 운동의 주요 근원이 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플라톤주의에서 인식과 진실 접근은 자기 자신과 신성과 관계를 맺는 영혼의 영성 운동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신성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영혼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자기와의 관계인데 그것은 영혼이 신성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신성인 자기와의 관계와 자기인 신성과의 관계라는 이 자기와 신성에 대한 이 같은 조건이 진실 접근의 플라톤주의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내재적으로 넣어버리잖아요. 중세 보편 논쟁에서 다시 반복되듯이. 그게 제가 볼 때 동학에 모두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모시는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내 안에 신성이 있고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안에 신성의 인식, 영성의 인식입니다.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기에 대한 올바른 배려와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의 향하소리는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을 통합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해월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읽었다고 생각하기는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순의 사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민중 버전으로 리포맷 한 거. 이거는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저나 김용희 박사 때문에 거기서 발표를 한 건데 그런 분들의
맥락을 따라서 뭐 윤석산이나 이런 분들, 김용옥이나 김재한 이런 분들이 해월 사상, 그러니까 동학 사상을 해석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저 같은 전문 철학자가 무슨 전문이라고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국고적인 이게 용어들이 되게 복잡한 기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계속 쓰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또 여러분만 쓰실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플라톤주의가 이전에 영성운동의 요인 토대 분위기 변경이 되어버렸는지, 또 왜 이 운동의 한복판과 정점에 그노시스 운동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왜 플라톤주의가 후기 합리성 발달이 지속적인 환경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합리성이란 말은 근대에 발명된 단어이잖아요. 근대 이성의 합리성인데 옛날에는 합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라치오면 라치오고 회종이면 회종이고 리즌이면 리즌인데 라셔널리티라는 단어는 없고 그거 나중에 훨씬 나중에 발생하는 거죠. 마치 동일한 수준에 있는 두 사물처럼 영성과 합리성 간의 대립되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플라톤주의는 영성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인식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왜냐? 플라톤주의의 핵심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자기의 모든 배려가 자기인식, 즉 진실의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반부에 제가 볼 때 이 페이지가 최종 종합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인식과 진실의 인식행위, 일반적으로 인식의 여정과 방식은 영성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기 안에 흡수하여 제거해버립니다. 그 결과 플라톤주의는 고대 문화와 유럽 문화 전반에 걸쳐 이중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오가 성역사 쓰다가 말고 이 시대를 연구한다는 거죠. 자기 정당화를. 즉 플라톤주의는 진실 접근을 위해 필요한 영성 조건들을 부단히 다시 제기함과 동시에 자기인식, 신성의 인식, 본질 인식 속에서 영성이 요청하는 바를 제거. 바로 이 점이 알키비아데스와 이 텍스트가 여는 역사적 관점과 관련해 내가 논의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피멜레의 하우투의 문제가 다른 즉 1, 2세기의 에피쿠로스주의와 스토아주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기쯤에 사실 1, 2세기도 이미 부각되는데 실제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립은 2, 3세기로 사실은 4세기 이후 380년 이후가 확실하게 되니까 그거의 마지막 단계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